감은 적당한 단맛으로 감칠맛을 돋우면서도 건강에도 이로운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감 품종 개량도 잘 되어 있어서 다른 나라 감보다 더 품질이 좋다고 알려지기도 해요. 맛뿐만 아니라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가 먹기에 아주 좋은 감. 특히 지금처럼 늦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에 먹는 감은 맛과 함께 영양도 더 많이 챙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감의 첫 번째 효능은 혈당 조절이에요. 당도만 보면 참외나 귤, 복숭아, 수박보다 더 높지만 의외로 혈당 지수는 더 낮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에게 아주 좋은 간식이 될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도 당뇨 환자들이 먹으면 좋은 과일로 사과와 배, 귤에 더해 감도 추천하고 있어요. 실제로 일본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감의 떫은 맛이 당뇨를 개선해준다고 나오는데요.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그 주인공으로 폴리페놀의 일종이에요. 폴리페놀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식물에 든 성분이에요. 이 성분은 식물이 스스로 보호해야 할 때 쓰는 방어물질 같은 걸로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도 청소해주면서 면역력도 길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감처럼 음식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아주 유익해요. 다만 당도도 무시할 수 없어서 당뇨 환자라면 하루 기준으로 반 개 정도를 식사 후 30분이 지난 뒤에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효능은 혈관 질환 개선이에요. 감에는 섬유질도 아주 풍부한데요. 이런 섬유질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줄여주는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고 중성지방 역시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주는데요. 그럼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같은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요. 예전에 한 연구소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진행한 실험이 있어요. 감에 든 섬유질을 넣은 쿠키를 먹는 건데 결과가 아주 놀라워요.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섬유질은 우리 혈관에 아주 유익한 존재인 거죠. 세 번째는 면역력을 높여줘요.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지금처럼 기온이 낮고 추운 바람이 부는 계절에 먹으면 몸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어서 좋은데요. 사과에 비해 무려 5배 정도나 비타민이 많기 때문에 적정량만 잘 먹으면 추운 겨울 잘 걸릴 수 있는 감기나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눈 건강이에요. 감에는 베타카로틴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변해요. 비타민 A는 잘 아실 텐데요. 대표적인 효능이 바로 눈 건강이에요. 당근에 많이 들어있어서 당근 먹으면 눈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이와 같은 성분이라서 특히 밤에 잘 보이도록 도와주고 시력을 보호해줄 수 있어요. 또 안구건조증이나 백내장 같은 노화로 인한 퇴행성 안질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물론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적당히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아까 떫은 맛을 내는 것이 탄닌 성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탄닌 성분이 든 감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성분이 대장의 수분을 가져가 버려서 변비를 일으킬 수 있어요. 물론 요즘 시중에 판매되는 감들은 대부분 이런 떫은 맛을 없애주는 과정을 거치긴 해요. 그래도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겠죠? 그리고 설사가 많이 나는 경우에도 좋지 않아요. 실제로 많은 한의서에서 감을 찬 성질이 있는 과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감의 성질 자체가 서늘하고 차갑기 때문에 평소에 속이 냉한 편이거나 설사를 자주 한다면 설사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소화기가 약한 편일 때도 마찬가지로 주의하는 게 좋고요. 여러 연구에서도 탄닌이 풍부한 과일의 경우 대장이 원활하게 운동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식당 가시면 후식으로 냉동 홍시 같은 거 내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의사들은 이 냉동 홍시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소화기가 약하고 속이 찬 사람이라면 단감과 같이 이 홍시도 배탈이나 설사가 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해요. 또 감은 철분과도 상극이에요. 철분이 몸속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게 해서 철분 부족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산부나 혹은 빈혈이 있다면 너무 많이 먹는 건 피해야 돼요. 또 덜 익은 감을 공복에 먹는 것도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은데요. 탄닌이 위에 도착해서 위산을 만나면 위석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위석이란 말 그대로 위안의 돌이란 뜻이에요. 위 안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굳어져가지고 이물질이 된다는 말인데요. 그럼 아무래도 배가 불편해지면서 소화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덜 익은 감일수록 이 탄닌 성분이 더 많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를 보면 감을 과하게 많이 먹은 사람들 일부에서 위석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연구에 따르면 특히 위산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더 흔하게 위석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체질에 따라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보통 채소나 과일 알레르기는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면서 구토할 것 같은 소화불량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피부나 입 주변이 갑자기 간지러울 수도 있어요. 또 코막힘, 그리고 약하긴 하지만 쌕쌕거리는 식의 기침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반드시 먹는 것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즉시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아나필락틱 쇼크라고 해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맛있는 감을 부작용 없이 더 맛있게, 그리고 영양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궁합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우유예요. 이건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는 말인데요. 여기에 보면 소화기관이 안 좋거나 비위가 약한 사람이 간과 우유 그리고 꿀을 같이 먹으면 좋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감을 갈아서 우유 한 컵과 꿀을 타서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복에 마시라는 건데요. 단, 우유를 너무 차게 해서 먹으면 감의 떫은 맛이 더 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미지근한 정도로 해서 마시는 게 좋아요. 비슷한 유제품으로 요거트도 있어요.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을 더욱 좋게 해줄 수 있어요. 이 요거트의 달면서도 새콤한 맛이 탄닌 특유의 떫은 맛을 중화해 주기도 하고요. 그럼 맛과 함께 영양도 챙길 수 있겠죠. 호두 같은 견과류도 감과 좋은 궁합을 이뤄요. 호두나 잣 같은 견과류에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대부분 우리 몸에 이로운 건강한 지방이에요. 이 지방은 또 감에 든 비타민 A가 몸속으로 잘 흡수되도록 돕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런 환상의 궁합은 예로부터 요리법으로 많이 활용되기도 했어요. 과거 임금님이 드시던 궁중 요리의 후식으로 호두를 곶감에 말아서 올렸다고 해요. 다만 당뇨 환자라면 곶감보다는 단감을 생으로 먹는 편이 더욱 좋아요. 반대로 함께 먹으면 별로 안 좋은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들도 있는데요. 소고기나 계란 같은 단백질이 많이 든 음식이에요. 탄닌이 여기에도 등장하네요. 탄닌은 단백질 성분과 만나면 이 단백질이 잘 소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도 해요. 위안에서 만난 단백질과 엉겨붙으면서 덩어리가 되는데요. 그럼 당연히 소화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돌처럼 결석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또 기름기가 많은 고기 부위라면 높은 지방으로 인해서 감의 당 성분이 더 빨리 몸으로 흡수될 수도 있어요. 혈당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되도록 자제하는 편이 낫겠죠. 물론 적당한 양을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구토가 나거나 배가 아프고 그렇진 않아요. 다만 탄닌 성분이 풍부한 과일 중에 하나가 감인데요. 적당한 선을 넘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조심한다고 해서 나쁠 게 없겠죠. 도토리묵 역시 감과는 나쁜 조합이에요. 지금까지 감에 든 대표 성분으로 탄닌 이야기만 계속 쭉 해왔는데요. 도토리묵도 탄닌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에요. 특히 도토리묵에는 수분이 88% 정도로 많이 들어있는데 감의 탄닌이 이 수분을 모조리 가져가 버려서 변비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장 안에 든 지방과 만나서 변을 더 딱딱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이 두 가지 음식은 각각 별도로 먹으면 건강에 너무나 좋은데 함께 먹으면 이렇게 소화불량이나 변비 등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일 반찬으로 도토리묵을 먹었다면 후식으로 감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럼 이번에는 좋은 감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단연 감의 모양이에요. 실제로 맛있는 감은 외형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위에 난 꼭지를 잘 살펴봐야 해요. 감의 꼭지는 보통 4장으로 구성되는데요. 감이 다 익기 전에 이 중에 한 장이라도 떨어진다면 열매가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서 커지지도 않아요. 맛있고 신선한 감이라면 이 꼭지의 색이 아주 선명하고 푸르른 녹색이어야 하고 열매와 꼭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데요. 적당히 익은 시기를 지나게 되면 이 꼭지와 열매 사이의 틈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사이가 갈라지거나 벌레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쉽게 상하게 되고요.
충분히 잘 익은 것인지 보려면 표면에 흰색 가루를 유심히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흰색의 가루는 감이 잘 익어서 당도가 높아질 때 보이거든요. 당분이 건조되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감은 좋은 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표면에 상처가 났거나 꼭지 사이사이에 흠이 나 있는 건 좋지 않아요. 색깔 역시 어느 한 곳이 더 짙거나 옅은 얼룩덜룩한 느낌이 없어야 하고요.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야 하는데 색깔의 강도는 당연히 조금 더 붉은 빛이 나는 쪽이 맛있는 감이에요. 귤보다 조금 더 붉은 빛을 띠는 정도가 좋은데 이 색이 위아래가 거의 같게 나타나야 돼요. 손으로 들었을 때 단단하면서도 묵직한 느낌이 든다면 역시 좋은 감인데요. 감의 윗부분인 머리 부분이 모양새가 나면서 볼록하다면 맛이 좋은 거예요. 반대로 너무 푹 들어가 있다면 맛이 떨어져요. 좋은 감을 골랐다면 이젠 선선하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 주시면 돼요. 그럼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식감도 부드러워져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햇빛이 바로 내리쬐는 곳에 두거나 온도가 높다면 금방 물러지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아요. 이렇게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지나면 딱딱했던 과육이 비교적 부드러워지는데요. 당도도 높아져서 감의 단맛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직 떫은 맛이 남아있는 감이라면 신문지 같은 종이에 하나하나씩 싸서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도 좋아요. 그럼 적당히 후숙이 돼서 달고 맛있는 감이 될 수 있거든요. 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냉장 보관을 하셔도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신문지나 키친타올 혹은 비닐랩 같은 것에 싸서 냉장고 가장 아래 야채칸에 넣어주세요. 김치 냉장고도 좋고요. 그럼 이 상태로 한 달 정도 신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감을 보관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씻지 않기, 그리고 단단히 밀봉하는 것인데요. 씻으면 금세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서 안 좋고요. 밀봉을 제대로 안 하면 수분이 더 빨리 날아가게 돼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당뇨에 좋은 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적당량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우리 당뇨 환자들은 감의 절반 정도만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도 즐겨 먹은 여왕의 과일 무화과. 무화과는 부드러운 과육과 독특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 인기가 좋은데요. 하지만 당뇨가 있는 엄빠들은 무화과의 단맛 때문에 선뜻 먹기가 꺼려지기도 하고 고민이 되기도 할 거예요. 우리 당뇨인들은 이거 먹으면 안 되나? 이건 먹어도 되나? 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혈당이 올라갈까봐 음식을 드시면서 불안해하는 경우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무화과는 영양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점이 매우 많아서요. 당뇨인에게 마냥 좋지 않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당뇨인들도 무화과를 적정량 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더 많은 엄빠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할게요. 첫 번째, 당뇨 예방. 당뇨 예방에 좋아요. 무화과에 들어있는 앱시스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혈당 조절에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이 앱시스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아주고 결과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억제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 세계적인 과학 저널에 실린 한 연구는 무화과가 인슐린 민감성을 촉진하면서 비만 관련 염증도 줄여줬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 앱시스산이 인슐린과 관계없이 혼자서 혈당을 조절한다는 점인데요. 포도당이 세포내로 들어가 혈당을 낮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앱시스산이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있냐? 그게 바로 무화과라는 거예요. 무화과의 앱시스산 함유량은 살구의 2배, 바나나의 무려 3배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요. 두 번째, 항암 효과. 무화과는 암세포가 생성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해요. 그건 바로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레스베라트롤은 식물이 자랄 때 곰팡이나 해충을 막아주는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해요. 더 좋은 점은 이 성분이 항암 물질로 전환되면서 암세포를 공격적으로 막아주기도 한다는 점인데요. 다양한 해외 연구 결과에서는
무화과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혈관 내피 성장인자 발현을 막아서 난소의 수명을 연장시켜준다는 결과가 있어요. 난소를 건강하게 지키고 암이 생기지 않게 암세포를 막아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죠. 그 외에도 무화과에는 항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 쿠마린, 셀레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항암 물질인 벤즈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암세포 생성과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대장암, 유방암 등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세 번째, 항산화 효과. 앞서 말씀드린 레스베라트롤은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항산화 효과도 뛰어난데요. 무화과는 당분이 10%나 될 만큼 달달한데 이 균을 죽이는 효과를 가진 레스베라트롤 때문에 벌레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고 해요. 실제로 무화과는 농약을 따로 뿌리지 않아도 병충해에 강하고 잘 자란다고 하는데요. 이런 레스베라트롤을 먹으면 인체에서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무화과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줘요. 활성산소는 노화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물질인데요. 특히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 소화 기능 개선. 과식을 하거나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을 하는 엄빠들 계신가요? 무화과는 이런 분들께 천연 소화제가 된다고 해요. 무화과에 들어있는 피신이 단백질 분해 효소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피신은 정말 특이하게 무화과에만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피신뿐만 아니라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제 같은 소화 효소도 함유되어 있어서 소화가 더 잘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소화 효소들은 육류를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특히 고기를 재울 때 무화과를 쓰시면 좋아요. 엄빠들 중에는 이 단백질 분해 성분 때문에 뼈가 녹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경우도 덜어 있으신데요.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뼈를 녹인다기보다는 내가 먹은 고기, 계란, 두부 등 이런 단백질이 잘 분해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앞으로는 걱정하지 마시고 꼭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장 건강 증진. 무화과는 장 건강에 좋아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요. 장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장의 노화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되죠.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의 한 연구에서는 말린 무화과 4개를 하루에 2번씩 먹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를 했다고 해요. 무화과를 먹은 그룹에서는 복통, 변비 같은 증상이 감소했고 먹지 않은 그룹은 이전과 똑같았다고 해요. 즉, 무화과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을 좋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양한 성분이 있지만 특히 펙틴이라는 이 식이섬유가 많은 역할을 해요. 첫 번째,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요. 두 번째, 위장을 보호해줘요. 세 번째, 대장 운동을 촉진해서 변비를 개선시켜주고요. 변비 중에서도 특히 수분이 건조해서 생기는 건성변비에 특히 효과가 좋아요. 여섯 번째, 혈관 건강.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화과에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감소시켜주는 라노스테롤이라는 성분이 많아요.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그러면 결국 고지혈증 같은 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어요. 또 무화과는 혈압을 낮춰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고혈압, 뇌졸중,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돼요. 한 연구에서는 혈압이 높은 환자에게 무화과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혈압이 낮아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해요. 네, 이렇게 해서 무화과의 효능 6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혈당 조절, 두 번째는 항암 효과, 세 번째는 항산화 효과, 네 번째 소화 기능 개선, 다섯 번째는 장 건강 증진, 여섯 번째 혈관 건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화과를 먹으면 안 되거나 부작용이 생기진 않는지 이것도 알아봐야겠죠? 무화과를 조심해서 드셔야 할 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무화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말린 무화과는 어떠냐 물어보시는 엄빠들이 많아서 말씀드리자면, 무화과는 생으로 드실 때는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에요. GI 지수가 43이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를 건조시키면 혈당 지수가 60으로 올라가요. 이 정도면 낮은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말린 과일은 당분이 농축되어 있고 크기는 생과일보다 작아요. 그래서 TV 보면서 심심풀이로 먹다 보면 두세 개는 기본이고 열댓 개도 쉽게 먹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많이 오를 수가 있어서 당뇨 환자분들은 꼭 적정량 먹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간혹 무화과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무화과 꼭지를 따면 하얀색 유액이 보이실 건데요. 이 성분 안에는 라텍스 고무질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끈끈한 하얀 유액이 입술에 닿으면 입술이 부르트고 심하면 전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요. 저처럼 알러지성 체질이신 분들은 더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알레르기가 없더라도 걱정이 된다 하시면은 무화과를 드실 때 꼭지 부분을 최대한 제거하고 드셔주시고요. 꼭지랑 이 껍질을 제거하고 완전히 익은 상태에서 드시면 알러지 반응의 강도를 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무화과를 먹고 나서 두드러기가 나거나 입술이 붓거나 부르텄던 경험이 있다면 웬만하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런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면 바로 병원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이에요. 심장이 좋지 않거나 만성 신부전처럼 콩팥이 좋지 않은 분은 무화과를 피하는 게 좋아요. 무화과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심장이나 신장 건강이 나쁜 분들에게는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는 장이 예민하신 분들이에요. 무화과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이 더 예민해질 수 있어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고, 덜 익은 무화과를 드시면 위통증이나 식욕부진 등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덜 익은 무화과는 피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몸에도 좋은 무화과, 어떻게, 얼마나 먹으면 좋을까요? 무화과는 껍질이 유독 얇기 때문에 영양소가 많은 껍질째로 먹는 게 좋아요. 껍질이 싫으신 분들은 꼭지를 꺾어서 떼어낸 후에 손으로 껍질을 벗겨주시면 돼요. 또 무화과는 영양소가 풍부해서 조리해서 먹는 것보다 생과로 먹는 게 좋은데요. 하루 권장량은 3개에서 4개이니 너무 많이 드시지 않기만 하면 돼요. 말린 무화과는 당분이 농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린 무화과는 생과보다는 적게 드시는 걸 추천해요. 무화과를 고를 때 어떻게 하면 좋은 걸 살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무화과 고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달콤하게 잘 익은 무화과는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요. 붉은색이 균일하고 상처가 없이 둥글게 부품 모양이 좋아요. 잘 익은 무화과일수록 밑부분이 갈라지는데 이 부분이 건조하지는 않은지, 적당하게 별 모양으로 갈라져 있는지, 꼭지도 마르지 않고 싱싱한지 잘 살펴봐야 돼요. 좋은 무화과를 고르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무화과는 물에 약하기 때문에 먹기 직전에 세척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물에 담그지 말고 꼭지가 위로 가도록 해서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하는데요. 벌어진 잎부분으로 물이 들어가면 과육의 당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돼요. 또 무화과는 피신이라는 자기방어 물질을 분비해서 병충해에 강하니까요. 꼼꼼하게 씻기보다는 간단하게 세척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무화과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 무화과는 상온에 보관하면 빠르게 무르고 일찍 상하게 돼요. 그래서 1도에서 5도 정도의 상태에서 보관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우선 무르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무화과는 골라내서 먼저 드셔주셔야 돼요. 냉장 보관한다면 무화과 하나하나를 키친타월을 이용해서 감싸주세요.
밀폐 용기에 키친타월을 깔고 무화과끼리 닿지 않도록 잘 넣어주시고요. 냉장으로 보관해 주시면 돼요. 무화과는 워낙 잘 무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5일 이내 먹기를 권유드리고요. 너무 많이 사셨다면 냉동실에 보관하시고 6개월 내로 드셔주세요. 그리고 무화과는 같이 먹으면 궁합이 좋지 않다라는 음식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하니까요. 안심하고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화과 하니까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쿠팡에서 과일을 팔았던 기억이 나서 그 얘기 좀 잠깐 드릴게요. 쿠팡에서 무화과를 팔아보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무화과 농장 이렇게 검색해서 막 다 뒤져가지고 제가 어쩌고저쩌고 쿠팡에서 사장님 무화과를 좀 팔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엄청 영업을 했었어요. 전화를 한 100군데 돌리고 운이 좋게 한 3군데에서 무화과를 공급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한 달 동안 한 600만 원어치 팔았던 걸로 기억해요. 사실 그때 그게 그렇게 잘 팔릴 줄 몰랐거든요. 그냥 일단 해보자. 안 되면 다른 거 팔면 되지. 라는 단순무식한 생각으로 그냥 저질러 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냥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질러 보자. 배운 걸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 이후로 조금 더 빠르게 행동하려고 하는 강점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당뇨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직접 달달한 음식, 건강한 음식 등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서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실제로 보여드리는 컨텐츠도 준비 중에 있어요. 혈당 관리에 지친 엄빠들에게 동기부여도 해드릴 겸 혈당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릴 겸 겸사겸사해서 열심히 콘텐츠 만들려고 하니까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영상 올라갈 때마다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무화과 효능과 먹는 법, 보관법, 좋은 무화과 잘 사는 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맛있는 무화과 제철이 다가오니까요. 이 영상 잘 보셨다가 올해는 꼭 무화과 한번 사드셔 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 참외를 먹고 당뇨에 걸리고 치매까지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참외는 달달하고 상큼하기도 하고 과즙도 풍부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과일인데요. 동의보감에 따르면 참외는 이뇨작용이 뛰어나서 혈압을 낮추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고 그리고 특히 암 예방에 너무나 좋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몸에 좋은 참외를 잘못 먹으면 건강을 망치기도 한다니 너무 놀라운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참외의 효능, 좋은 궁합과 나쁜 궁합, 그리고 좋은 참외 고르는 법까지 엄빠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만 모두 모아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더 많은 엄빠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제 시작할게요. 먼저 참외의 효능 6가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항암 예방이에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그 효능을 하는데요. 애벌레나 곤충, 해충 같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화학 성분이에요. 이거는 특히 껍질에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국립농업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 쿠쿠르비타신은 기억력을 높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유방암, 간암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참외는 꼭 껍질째 드세요. 두 번째는 간 해독 작용이에요. 앞에서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분이 간 기능을 좋게 해줘요. 그래서 간 기능이 약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황달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또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 유해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는 걸 막는 역할을 해서 간 기능 보호에도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혈관 건강에 좋아요. 플라보노이드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는 걸 막아줘요.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돕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고혈압,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요. 참외에 들어있는 펙틴은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배출해줘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가바라는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혈전 생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다섯 번째, 이뇨작용을 도와줘요. 참외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은
붓기를 빼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칼륨이라는 성분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서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우리 몸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제거해 주는데도 효과가 있어요. 마지막 6번째는 다이어트예요. 참외는 낮은 칼로리와 높은 수분 함량으로 다이어트에 정말 좋아요. 100g당 30칼로리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수분을 보충하고 부종을 예방하고 또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어 너무 좋아요. 포만감도 높여주기 때문에 과식을 하지 않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참외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그건 바로 참외를 껍질까지 통째로 드시는 건데요. 참외 껍질이 두껍고 단단해서 칼로 깎아내고 버리는 엄빠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껍질을 버리게 되면 참외의 제대로 된 효능은 먹지 못하고 다 버리게 돼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요. 참외 껍질을 먹은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수치, 고혈압 발병률이 낮았어요. 또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줄이는 효과도 있었고요. 게다가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암세포를 물리치는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거든요. 이 항암 효능이 특히 참외 껍질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엄빠들 꼭 챙겨 드시면 좋겠죠. 그런데 참외 껍질에 농약이 있는 거 아니야? 혹시라도 걱정이 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껍질에 남아있는 잔류 농약이 걱정되신다면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씻거나 식초랑 물을 1:10의 비율로 혼합해서 참외를 씻어내면 효과적으로 농약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참외하면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씨를 먹어도 되는 건가? 인데요. 씨가 씹히는 게 싫어서 빼고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먹으면 안 좋대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일부러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선 신장이 안 좋거나 장이 안 좋은 분들이 아니라면 참외 씨까지 모두 다 드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참외 씨가 뭉쳐진 부분을 태좌라고 부르는데 이 태좌에는 피로를 풀어주는 당분 성분이랑 엽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엽산은 임산부가 꼭 챙겨 먹어야 되는 영양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야 하는 필수 영양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태좌까지 모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하지만 먹을 때 꼭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신장이 약한 분들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엽산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참외의 높은 수분 함량과 칼륨이 신장을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장이 약한 분들은 참외의 씨 부분을 피하고 과육과 참외의 껍질을 드시는 게 좋아요. 또 조심해야 할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몸이 차갑거나 장이 예민하신 분들이에요. 참외 자체가 원래 차가운 성질이기도 하고 씨와 태좌가 배변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그렇다고 해요. 적당하게 드시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많이 드시게 되면 설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조심해 주세요. 참외는 혈당 지수가 50이에요. 높은 편에 속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단맛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제철일 때는 평소보다 당도가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2-3조각씩 드시면서 혈당을 살피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참외와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 좋은 음식 3가지씩 알려드릴게요.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 수박이에요. 참외랑 수박은 둘 다 수분 함량이 많고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소화기가 약한 소음인이 먹으면 배탈이 자주 난다고 하는데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장을 자극해서 설사를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평소에 배탈이 잘 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아니면 손발이 찬 분들은 조심해서 드셔야겠죠. 두 번째, 땅콩이에요. 참외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땅콩은 기름진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땅콩은 대부분이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땅콩이랑 참외의 조합은 의외로 안 좋아요. 참외의 차가운 성질과 땅콩의 기름기가 만나면 기름이 둥둥 떠서 제대로 섞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음식물이 잘 섞이지 않은 채로 위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는 이거 소화가 잘 안 되네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위산을 분비하고 결국에는 위벽을 자극해서 속이 쓰리게 만들고 배탈이 나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어내요. 따라서 위장이 약한 분들은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랑 참외랑 같이 드시면 안 되겠죠. 우리가 나이를 1살, 2살 먹어가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잘 체하기도 하고 속이 답답한 일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같이 먹는 음식들의 궁합을 잘 살펴보고 드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갑각류예요.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해산물 중에서도 게는 부패가 빨리 되는 편에 속해요. 식중독균이 그만큼 잘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고, 참외에 있는 탄닌 성분이 식중독균을 받아들이는 작용을 할 수 있어서 식중독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게를 먹은 후에 과일을 먹는 것보다는 매실차나 생강차 같은 따뜻한 차 종류를 드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참외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복숭아예요. 차가운 성질을 가진 참외와 반대로 복숭아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또 복숭아는 우리 몸의 독소를 풀어주는 해독 작용이 뛰어나요. 풍부한 비타민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로 회복에도 좋고요. 또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이어서 더운 여름 자외선으로 공격받는 피부에게 영양분을 줄 수 있어요. 두 번째, 식초예요. 한의학에서는 간의 해독 기능을 위해서 참외를 꼭 먹으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게 바로 식초예요. 요즘 식초가 들어간 참외 장아찌, 참외 샐러드가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만큼 식초가 몸에 좋기 때문인데요. 이 식초는 참외에 들어있는 비타민 활성도를 2배 이상 끌어올리고 흡수율도 높여줘서 그래요. 그래서 식초를 잘 활용해서 참외 피클로 드셔도 좋고, 참외 초무침으로 드셔도 아주 좋아요. 세 번째, 된장이에요. 참외의 간 해독 효능을 된장이 극대화시켜주기 때문이에요. 특히 콩 속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간 건강에 정말 최고거든요. 특히 된장은 사포닌 활성도가 더 높고 효율이 뛰어나서 참외랑 같이 드시면 정말 최고의 궁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된장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괜찮을까 싶으시겠지만 참외에 들어있는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주니까요. 안심하고 드셔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몸에 좋은 참외, 좋은 놈을 골라야겠죠? 싱싱한 참외 고르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껍질이 얇고 매끈매끈하고 노란 색깔이 선명한 게 좋고요. 두 번째, 꼭지가 시들지 않고 단단한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골이 깊고 모양은 타원형인 게 좋아요. 제가 예전에 참외를 잠깐 인터넷으로 팔았었는데 그때 이제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세 개만 잘 보면 된다. 그러면은 달달한 놈 잘 고를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참외 고르는 법 알려드렸으니까 싱싱하게 오랫동안 보관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보관하려면 수분 증발을 최대한 막으셔야 돼요.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다음 참외를 하나씩 랩으로 감싸주세요. 그 다음 지퍼백에 넣어서 야채 칸에 넣어두시면 돼요. 먹고 싶을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드시면 되겠죠? 귀찮은데 먹을 때마다 씻으면 되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씻지 않고 보관하면 잔류 농약이 흡수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꼭 씻어서 지퍼백에 보관해 주셔야 돼요. 아까 참외 얘기하다가 사장님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바로 성장이거든요. 오늘은 이 얘기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함양군이라는 엄청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저녁 8시만 되면 온 동네에 불이 꺼지는 그런 진짜 시골이었어요. 근데 저희 지역에서 태어나셨다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지금은 매출 1조가 넘는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님이 계세요. 근데 그 회장님께서 시골에 있는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운이 좋게 미국을 가게 됐어요. 한 7박 8일 정도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 구경을 했는데 이 학생들이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다 책을 이렇게 여유롭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는데 진짜 더 충격적이었던 건 마지막 날 회장님 댁에서 10명 이상 되는 학생들이 다 같이 파티하고 자게 됐는데 저희들이 혹시라도 추울까봐 고급 침낭을 하나씩 다 사시고 우리 취향에 맞는 음식을 모르니까 이것저것 다 직접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이 마음 쓰시는 게 진짜 사소한 것부터 너무너무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모든 삶의 방향성이 회장님의 모습, 가치관을 닮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나도 꼭 회장님처럼 베풀면서 살아야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겠다. 나도 꼭 멋진 기업인으로 성장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라고 물으면 저는 망설임도 없이 성장이라고 얘기해요. 더 많은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면 제가 계속 성장을 해야만 되니까요.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한 것 같은데 사장님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참외의 효능과 올바르게 참외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참외는 우리 간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또 피부에도 좋으니까요. 복숭아, 식초, 된장이랑은 같이 드셔주시고 땅콩, 갑각류, 수박이랑은 절대 같이 먹지 말아주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름 과일, 당뇨 환자에게 적일까요? 아니면 친구일까요? 많은 분들이 여름만 되면 과일은 무조건 끊어야 하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과일을 아예 안 드시고 어떤 분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셨다가 혈당이 확 올라서 깜짝 놀라기도 하죠. 하지만 과일이라고 다 같은 과일은 아닙니다. 혈당 걱정 없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있고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일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름철 당뇨 환자에게 특히 좋은 과일 5가지와 함께 과일을 먹을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키위, 특히 골드 키위입니다. 왜 골드 키위냐고요? 첫 번째,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음식은 혈당을 빨리 올리면 우리 몸이 당황하듯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골드 키위는 혈당 지수가 50 정도로 낮은 편이라서 췌장을 덜 힘들게 해줍니다. 둘째,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러니까 같은 당이라도 천천히 흡수되니까 혈당도 완만하게 오르는 거죠. 실제 연구에서도 확인된 내용인데요. 2021년에 나온 해외 실험 결과를 보면요. 빵이랑 골드 키위 100g을 같이 먹은 그룹은 식후 혈당이 30% 가까이 덜 오르고 혈당 곡선도 훨씬 완만하게 나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식사에 골드 키위를 살짝 곁들이면 혈당 관리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당뇨 커뮤니티를 보면서 인상 깊게 봤던 분 중에 한 분은요. 아침 간식으로 빵 대신에 골드 키위 1개의 견과류를 같이 드셨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날은 식후 혈당이 150도 안 넘고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면서 그전에는 190까지 올랐는데 너무 신기하다고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키위도 어차피 과일인데 당 오르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키위에도 당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오르느냐, 얼마나 심하게 오르느냐인데요. 그 점에서 골드 키위는 혈당 걱정을 덜어주는 과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팁 하나 더 드리자면요. 요즘 골드 키위가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우실 때는 그린 키위, 즉 녹색 키위도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맛은 조금 더 새콤하지만 식이섬유는 더 많고 혈당 반응도 비슷합니다. 과일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과일을 어떻게 얼만큼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과일도 아주 놀라운데요. 특히 혈관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들어보셔야 할 과일입니다.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복숭아입니다. 여름만 되면 꼭 한 번쯤은 먹고 싶어지는 과일이죠.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듣습니다. 복숭아는 달아서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런데요, 복숭아는 무조건 안 되는 과일은 아닙니다. 조금만 방법을 알고 드시면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되는 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숭아는 생각보다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입니다. GI 지수가 28 정도로 아주 낮은 편이고요. 수분도 많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같은 당이라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또 하나
복숭아 안에는 폴리페놀이나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도 있는데요. 2013년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숭아, 자두, 살구 같은 과일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은 사람들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11%나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과일들 안에 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됐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었고요. 한 60대 여성분은요, 식사 후 간식으로 복숭아를 너무 좋아하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한 개를 드시고 혈당이 170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복숭아 반 개에 무가당 그릭 요거트 2스푼 이렇게 조합을 바꿔서 드셨더니 식후 혈당이 130 전후로 유지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먹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많이들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아니, 복숭아 당도가 이렇게나 높은데 진짜 당뇨가 있어도 괜찮나요? 말이죠. 네, 양과 조합만 잘 지키면 정말 괜찮습니다. 특히 공복에 단독으로 많이 먹는 건 피하셔야 하고요. 그 대신에 반 개 정도로 소량을 드시거나 단백질이나 지방, 요거트, 견과류 등과 함께 드시면 혈당 반응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혹시라도 복숭아가 제철이 아닐 때는 자두나 살구도 좋은 대안이 되는데요. 특히 자두는 식이섬유도 많고 수분도 풍부해서 혈당 걱정을 덜으면서 먹을 수 있는 과일입니다. 과일은 무조건 안 되는 음식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알맞은 방법으로 먹는 음식인 거죠. 복숭아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는 걱정 대신 방법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세 번째는 체리입니다. 여름이면 슈퍼에 작고 빨간 체리가 많이 나오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달달한 과일 먹어도 괜찮을까 하고 걱정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체리는 당뇨가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당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혈당에 부담이 적고 몸에 좋은 성분까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체리가 좋은 이유 쉽게 말씀드리면요.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진한 보라색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고 몸속에 있는 염증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혈당 지수, GI 수치도 22에서 32 수준으로 아주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도 체리는 잘만 먹으면 혈당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2019년 발표된 연구에서 제2형 당뇨 여성 환자에게 6조간 타트 체리 주스를 먹게 했더니 공복 혈당도 내려가고 당화 혈색소도 유의하게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염증 수치, 나쁜 콜레스테롤, LDL까지 함께 떨어졌다는 놀라운 결과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체리도 드실 때 살짝은 주의해 주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시럽에 절인 체리, 병조림 체리 같은 건 혈당 폭탄이기 때문에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생체리라면 GI 지수도 낮고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서 적정량만 드시면 괜찮습니다. 한 번에 열알 안팎, 단백질, 특히 계란이나 요거트 등과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여름이 지나서 체리가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냉동 체리를 드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꼭 무가당 제품인지 확인을 하시고 혼자 먹기보다는 단백질과 함께 드시는 게 혈당 조절에 더 좋습니다. 네 번째는 수박입니다. 여름이 되면 수박이 정말 땡기는데요. 그런데 당뇨 있으신 분들은 늘 망설이기 마련입니다. 수박은 당뇨에 절대 안 된다던데 이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닙니다. 수박은 혈당 지수는 높지만 혈당 부하는 낮기 때문에 적정량만 지키면 충분히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혈당 지수 GI는 얼마나 빠르게 혈당이 오르느냐를 보는 지표이고 혈당 부하 지수 GL은 실제로 혈당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를 계산하는 값입니다.
수박은 GI는 높지만 수분이 90% 이상이라서 먹는 양 대비 당분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120g 정도 수박은 GL 기준으로 보면 4에서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는 뜻이죠. 2021년 발표된 수박 품종 연구에 따르면 어떤 품종은 GI가 50 이하, GL은 3.5 수준으로 나왔고요. 건강인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수박이 들어간 식단이 포도당 대사 개선, 그리고 공복 혈당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GI 지수가 높은 건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먹느냐,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박을 한 통 통째로 드시면 당연히 안 좋겠죠. 하지만 한 조각 120g 이내를 단백질, 계란이나 아몬드, 요거트와 같이 먹는다면 혈당에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요, 블루베리나 자두 같은 과일도 좋습니다. GI 지수는 낮고 항산화 성분은 훨씬 풍부하니까요. 하지만 여름에 수박 한 입 참기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적정량을 함께 먹기 라는 이 원칙만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의사 선생님들도 당뇨 환자에게 가장 많이 추천하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혈당 지수가 낮아서가 아니라 몸에 진짜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이 꽉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식이섬유 같은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걸 막아주고 췌장이 덜 지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GI 지수도 약 53 정도로 낮은 편이라서 식후 혈당이 확 치솟는 걸 예방하는 데 도움도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블루베리 한 컵 분량을 8주 동안 매일 먹은 그룹에서 당화혈색소,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아침 식사에 블루베리를 곁들이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포만감도 오래 간다는 결과도 있고요. 60대 남성 상담자 한 분은요, 매일 아침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을 드셨더니 식후 혈당이 165에서 128까지 내려가고 간식 생각도 훨씬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블루베리도 당이 들어있는 과일인데 괜찮을까요?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과일이니까 당은 당연히 들어있죠. 하지만 블루베리에 있는 당은 빠르게 흡수되지 않고 양만 잘 지키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참고로 저희 부모님께서도 블루베리 농사를 지으시는데요. 어머님께서 당뇨가 23년 이상 되셨지만 블루베리는 혈당이 하나도 안 오른다면서 매번 제철일 때마다 잘 드시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생 블루베리가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울 때는 냉동 블루베리, 무가당 블루베리 파우더도 좋은 대안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단 시럽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고 가능하면 아침 식사에 곁들여 드시면 혈당 반응이 훨씬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당뇨 환자들에게 좋은 여름 과일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과일들 절대 무조건 드세요 라는 말은 아닙니다. 잘 고르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 당뇨인도 과일을 먹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과일을 무조건 끊는 게 답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방법으로 적절히 잘 즐기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루틴이니까요.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이제 하나씩 먹어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다면 그 마음이 가장 큰 출발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당장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과일 중에서 단 하나 드실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과일뿐만 아니라 섭취할 때 주의사항 6가지는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뒀으니까요. 당뇨인에게 좋은 여름 과일, 그리고 과일 섭취 시
주의사항 6가지 PDF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다음날 오전 10시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친구 추가를 해두시면 당뇨에 도움되는 정보와 실생활 꿀팁, 그리고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당뇨 간식 추천 등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주변에 당뇨로 고민이 많은 분들이 있다면 제 채널 꼭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뇨딸이었습니다. 새콤달콤하면서 아삭하게 씹히는 과육이 매력적인 사과. 해외에서는 사과를 매일 하나씩 먹으면 의사를 만날 일이 없다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과일 중 하나인데요. 특히나 혈당을 잡는 역할에 특효가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엄빠들은 사과를 잘 드시는 게 무척 중요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혈당이 뚝 떨어지는 사과의 효능, 먹는 법, 보관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더 많은 엄빠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할게요. 사과의 효능 첫 번째, 당뇨병 예방. 사과는 칼로리가 낮고 천연 설탕이 혈당 분해를 도와 혈당 상승을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게다가 공복감을 해소해 주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과일이에요.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은 경구용 약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비만이 있으시거나 식사요법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식이섬유인데요. 사과는 이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서 칼로리 걱정 없이 공복감을 채울 수 있어요. 사과 한 개만으로도 충분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서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는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딱 맞는 과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사과의 핵심 성분인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인데요. 장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요. 아침에 사과를 드시면 장 운동이 원활해져서 배변 활동이 좋아지고 장을 약산성으로 유지시켜서 나쁜 균을 억제해줘요. 그래서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또 이 사과의 펙틴이라는 성분은 당뇨 환자분들께 매우 유익한데요. 펙틴은 장 기능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사과 속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과 함께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줘요. 그리고 혈당을 낮추는 데는 더 큰 도움을 주고요. 많은 엄빠들이 사과의 당도에 대해서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사과의 GI 지수는 36에서 37 정도로 높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에게도 사과는 적절한 과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과의 효능 두 번째, 뇌졸중 예방. 일본 아오모리현은 식염 섭취량이 일본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소금 과다 섭취로 인해 뇌졸중 환자가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같은 아오모리현 내에서도 사과 주산지에 사는 사람들이 뇌졸중 발생률이 훨씬 낮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아오모리현의 한 의학부에서 5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해 봤더니 사과 주산지에 사는 사람들의 혈압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이는 사과에 포함된 칼륨,
덕분이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이 칼륨이 혈압 상승을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사과의 효능 세 번째, 체중 감소. 브라질의 한 대학 연구팀은 과일 섭취가 체중 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는 과체중을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매일 사과 혹은 배를 300g씩 섭취한 그룹과 과일 대신 같은 양의 다른 음식을 섭취한 그룹을 비교했다고 해요. 그 결과 과일을 섭취한 여성들이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량이 낮아져서 체중 감량 효과가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해요. 사과의 효능 네 번째, 변비 예방 및 치료 효과. 사과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인체에서 빠르게 흡수되고 또 대변의 양을 증가시켜서 대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요. 이로 인해서 변비가 해소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사과 식이섬유를 당뇨병 환자에게 투여한 결과 대변량이 투여 전보다 1.5배 증가하고 변비가 해소된 사례가 있어요. 사과의 효능 다섯 번째, 고지혈증 예방 효과. 일본의 한 연구소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사과 2개를 섭취하면 혈액 중 중성지방 수치를 줄여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결과는 사과에 포함된 칼륨 성분이 체내의 염분을 배출시켜서 고혈압,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걸 보여줘요. 이렇게 몸에 좋은 사과, 얼만큼 먹으면 좋을까요? 무작정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아요. 사과의 1일 적정 섭취 권장량은 중간 크기 사과 기준으로 반쪽 정도인데요. 또 사과를 드실 때 가능한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과일을 먹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식이섬유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사과즙을 내거나 갈아버리면 식이섬유가 잘려서 효과가 덜해지고 즙을 내면 식이섬유는 거의 섭취하지 못한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과 주스나 사과즙은 먹기 편하고 달달해서 맛있긴 하지만 주스나 즙보다는 생과일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할 수 있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당을 천천히 올리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과하니까 생각나는데 엄빠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밤에 먹는 사과가 독사과다. 밤에 먹는 사과가 왜 도대체 독사과로 불리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밤에 사과를 먹으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과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소화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자는 동안 소화가 되지 않아서 가스를 만들고 속을 더부룩하게 하고 위장병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사과는 산도가 높은 과일로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속쓰림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이유로 저녁에 먹는 사과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또 사과하면 사과식초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과식초는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진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특히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잠자기 전에 사과식초 2스푼을 섭취한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 혈당 수치가 4에서 6%나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어요.
또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사과 식초를 매일 15에서 30ml씩 12주 동안 섭취한 그룹이 위약을 섭취한 그룹에 비해 1, 2kg 체중 감소가 되었고, 내장 지방 수치,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 식욕 점수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결과도 있어요. 사과 식초는 이렇게 여러 가지 효능이 있지만 주의해야 할 부작용도 있어요. 사과 식초는 산성을 띠기 때문에 치아의 에나멜이라는 부분을 약화시켜서 충치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희석하지 않은 사과 식초를 섭취할 경우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다니까요. 꼭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겠죠. 또 사과 식초가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일부 사람들한테 소화불량, 메스꺼움, 위산 역류 등의 소화기계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또 과다하게 섭취하면 인후염, 피부 화상, 칼륨 수치 저하 등의 부작용이 보고된 게 있으니까요. 적절한 양을 지켜서 희석해서 꼭 섭취하셔야겠죠. 저 같은 경우도 사과 식초가 하도 유행이라서 너무 궁금해서 한번 사 먹어 봤거든요. 이거 식초인데 산이 강하다 해서 얼마나 강하겠어 싶어가지고 식초를 조금 따르고 물에 따라서 벌컥벌컥 마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산이 정말 강하더라고요. 제가 위경련 올 것처럼 속이 쓰리고 속이 정말 뜨거워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처럼 위가 안 좋은 엄빠들은 진짜 조심해서 드셔야 돼요. 잘못하다가 진짜 응급실 가겠더라고요. 네, 이제 사과 식초에 대해서 다 알아보았으니까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과를 많이 먹으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과를 많이 먹으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첫 번째, 위장장애. 사과를 과다 섭취한 경우 복통, 설사, 속쓰림, 메스꺼움 등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위장이 약한 엄빠들은 사과 섭취를 조절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치아 손상. 사과에는 산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과다하게 섭취하면 치아 표면을 손상시키고 장기적으로 충치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과를 드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알레르기 반응. 사과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은 두드러기, 가려움증, 콧물, 호흡곤란 등 이런 증상을 겪을 수 있어요.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사과 섭취를 피하는 게 좋아요. 이제부터는 사과와 궁합이 좋은 음식, 좋지 않은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최고의 궁합 음식 첫 번째, 땅콩버터. 사과와 땅콩버터를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 두 가지는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를 천천히 진행시켜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아줘요. 덕분에 인슐린 분비를 줄여주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것도 예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땅콩버터는 특히 지방과 열량이 높아서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사과는 반 개에서 한 개 정도가 적당하고 땅콩버터는 약 30g, 티스푼으로 치자면 한 4-5번 드시면 돼요. 이 정도 양을 지키면서 사과와 땅콩버터를 즐기면 혈당 조절도 잘 되고 다이어트도 되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최고의 궁합 음식 두 번째, 고구마.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항암 효과와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줘요. 하지만 고구마 속에 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 가스가 차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이럴 때 고구마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데요. 사과의 풍부한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장내 이상 발효를 억제해서 가스 생성을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구마와 사과를 같이 먹으면 맛도 좋고 속도 편안하게 해주고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최고의 궁합 음식 세 번째, 당근. 당근은 눈 건강과 피부 미용에 정말 좋은 효과가 있어서 아침에 주스로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때 사과를 함께 넣어 마시면 맛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사과와 당근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칼륨,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필요한 영양소를 한 번에 챙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더 원활하게 이루어져요. 특히 사과와 당근 조합은 독소 배출과 피부 미용에 아주 효과적인 콤비로 알려져 있어서 꾸준히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사과와 좋은 궁합을 알아보았으니까 이제는 사과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우유. 사과와 우유는 보통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는 사과에 들어있는 산 성분이 우유 속 카제인 단백질과 만나면서 덩어리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덩어리들이 위에서 위산과 만나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심한 경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대장염이나 대장암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어요. 최악의 궁합 음식 두 번째, 매운 음식. 매운맛을 가라앉히고 입속을 상쾌하게 하려고 사과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는 잠시 멈추는 게 좋아요. 사과에는 유기산과 구연산 같은 산성 성분이 풍부해서 새콤한 맛을 내면서도 매운 음식으로 이미 자극받은 위와 장에 더 큰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신선한 사과를 고르는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외관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사과의 색상은 정말 중요한데요. 붉은 사과라면 짙고 균일한 붉은색을, 노란 사과는 밝고 맑은 노란색, 그리고 녹색 사과는 짙은 녹색을 띠는 게 신선한 사과의 특징이에요. 또 사과 표면에 광택이 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매끄럽고 윤기가 나는 신선한 사과를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게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같은 크기라면 더 무거운 사과가 좋아요. 속이 꽉 차고 단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상처나 멍이 없는지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상처가 있으면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꼭지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꼭지 부분에 녹색이 남아있는 게 신선한 사과의 특징이고, 만약에 꼭지 부분이 갈색으로 변해 있다면 그 사과는 오래된 사과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신선한 사과 고르는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사과 보관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온도와 습도 조절이에요. 사과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할 때 가장 신선하게 유지돼요. 이상적인 보관 온도는 약 4에서 5도로 냉장고에 야채 칸이 딱 좋아요. 또 사과는 습도가 높은 환경을 좋아하는데요.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물기가 있는 천이나 습도 조절 패드를 함께 넣어주면 더욱 신선하게 보관할 수가 있어요. 만약 냉장고가 아닌 실온에서 보관해야 된다면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그늘에 두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밀폐용기 사용이에요. 사과를 밀폐용기에 보관하면 에틸렌 가스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어요. 다만 밀폐용기에 사과를 넣기 전에 사과의 표면에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잘 건조해 주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팁은 에틸렌 가스를 많이 방출하는 과일과 분리를 해서 보관하는 거예요. 사과는 감자, 양파, 바나나 등과 같은 에틸렌 가스를 방출하는 과일, 채소와 함께 보관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사과의 숙성을 늦출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과 효능과 먹는 법, 보관법, 궁합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곧 사과철이 다가오니까요. 맛있는 사과 드시고 더 건강해지시길 바랄게요. 더 많은 엄빠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 혈당 높을까봐 과일 피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또 이거 먹으면 혈당이 300은 오르겠지? 이런 생각은요? 평소에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는데 당뇨 진단 받고 난 후에는 혈당 걱정하느라 음식을 먹는 게 스트레스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혈당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은 제철 과일 딸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더 많은 엄빠들이 혈당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딸기의 효능 첫 번째, 혈당 조절. 딸기는 너무 달달한데 혈당을 올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딸기는 혈당 부하 지수가 낮은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예요. 혈당 부하 지수는 당뇨 환자분들처럼 혈당 관리가 중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수인데요. 한 번 먹는 양에 들어있는 탄수화물까지 고려해서 계산하는 수치로 GI 지수보다 훨씬 더 당뇨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딸기의 혈당 부하 지수는 1으로 매우 낮은 편인데요. 2017년 국제학술지 논문에서도 딸기가 당뇨 억제에 효과적인 식품으로 평가됐다고 하니까요. 정말 안심하고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딸기의 효능 두 번째, 심혈관 질환 예방. 딸기의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심혈관 질환 예방이에요. 딸기의 강렬한 붉은 빛은 그냥 예쁜 색이 아니에요. 여기에 담긴 안토시아닌 성분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 딸기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데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붉은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도 있죠. 라이코펜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덕분에 딸기를 꾸준히 섭취하면 동맥경화나 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요.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딸기를 주 3회 이상 먹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30%나 낮아졌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죠? 딸기의 효능 세 번째, 항암 기능. 마지막으로 딸기는 항암 작용에도 효과적이에요. 딸기에는 비타민C가 정말 풍부한데요. 100g 기준으로 80에서 90ml나 들어있어서 딸기 6개만 먹으면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어요. 이 비타민C는 단순히 감기에 좋은 걸 넘어서 암세포의 성장을 막아주는 항산화 성분으로도 유명해요. 또 몸속의 면역세포를 늘리고 활성화해서 암세포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힘을 길러주는 데도 도움이 돼요. 이렇게 우리 건강에 이로운 딸기, 맛도 있으면서 영양도 챙기려면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그건 바로 조리하지 않고 그냥 생으로 섭취하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씻어서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먹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 이유는 물에 닿으면 금방 곰팡이가 피거나 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척하지 않고 딸기를 보관해뒀다가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씻어 먹을 때 가장 영양소를 많이 섭취할 수 있다는 사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샌디에이고 주립대에서 66에서 78세 사이의 성인을 상대로 조사한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한 그룹에게는 8주 동안 매일 냉동 딸기를 먹게 하고 나머지 한 그룹에게는 먹지 않도록 했는데요. 그랬더니 딸기를 매일 섭취한 그룹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처리 속도가 5%나 향상된 것으로 나왔다고 해요. 수축기 혈압은 3.6%나 낮아졌고요. 반면 우리 몸의 유해한 활성산소를 방어하는 항산화 능력은 10%나 증가했다고 해요. 하지만 당뇨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딸기의 섭취량은 5개 이내이니까요. 주의해서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나 좋은 딸기, 근데 때로는 너무 많이 먹어서 혹은 이미 갖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딸기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너무 과다한 양을 먹게 되면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딸기 자체가 성질이 찬 편이라서 과량으로 섭취하면 배가 아프면서 설사가 날 수 있는데요. 이에 당뇨인이라면 하루 5개를 넘지 않게 드시는 게 좋고, 소화 기능이 별로 좋지 않거나 손발이 찬 편이라면 마찬가지로 적당한 양만 드시는 게 좋아요. 신장 질환이 있다면 딸기에 든 풍부한 칼륨으로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고칼륨 혈증은 만성 신장병 환자에게 부정맥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섭취하지 않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또한 딸기도 알레르기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식품이라서 알레르기 체질이시라면 확인을 한 후에 드셔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실제로 여러 연구 사례를 보면 비염이나 천식, 그 외 여러 피부 질환을 앓는 분들에게서 입 주변의 가려움증과 콧물, 재채기, 두드러기, 붓기 등의 증상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또 혈액 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에게는 딸기에 든 성분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딸기에 들어있는 메탈살리실산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래요. 이 성분은 원래 염증을 완화하고 통증을 줄여주는 일을 하는데요. 다만 출혈이 날 때는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혈액이 응고되도록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께는 딸기가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미국의 한 건강 전문 웹사이트에 따르면 딸기를 드시는 경우에는 출혈이 더 크게 발생하거나 멍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내가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건강검진 등으로 만약에라도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최소 2주 전에는 딸기 같은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이제부터는 딸기와 궁합이 좋은 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우유예요. 우유에 풍부하게 든 칼슘과 철분, 그리고 딸기의 비타민 C가 만나면 환상의 조합이 돼요. 우리 몸에 유익한 것들은 다 얻는 거라서 영양학적으로도 너무 좋은 궁합인데요. 딸기에 든 구연산이 칼슘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부족할 수 있는 단백질과 지방을 우유로 채울 수도 있고, 딸기의 신맛을 중화해 줄 수도 있어요. 우유와 비슷한 요거트나 치즈 같은 유제품 역시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데요. 모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식품이기 때문이에요.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딸기와 찰떡궁합을 자랑해요. 딸기의 비타민 C가 아몬드에 들어있는 비타민 E를 깨워서 활성화시켜 주기 때문인데요. 비타민 E는 대표 효능 중에 하나가 바로 노화 방지예요. 노령층에게는 특히 중요할 수 있는 혈관을 보호하고 심장을 튼튼히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여기에 비타민 C가 더해지니까 이 효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어요. 시금치도 딸기와 만나면 더 좋은데요. 시금치에 들어있는 풍부한 질산염이 딸기의 안토시아닌 성분과 만나서 심혈관을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재밌는 얘기로 유명한 만화 주인공 뽀빠이의 근육은 철분이 아닌 질산염의 덕분이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 스웨덴에서 진행한 생쥐 실험에서 질산염을 넣은 먹이를 먹은 생쥐의 근육이 더 발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질산염은 근육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핵심 단백질 성분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철분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이 철분이 딸기의 비타민 C와 만나면 우리 몸에서 흡수가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샐러드를 만들 때 시금치와 딸기를 함께 곁들인다면 더 유익하게 드실 수 있겠죠. 반면에 딸기와 같이 먹지 말아야 하는 나쁜 궁합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설탕이 있어요. 토마토나 딸기를 드실 때 유독 설탕을 듬뿍 쳐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권장드릴 만한 사항은 아니에요. 설탕이 딸기에 든 각종 유기산과 사과산, 그리고 비타민 B1을 모두 파괴해버리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영양학적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식사나 간식 후에 마시는 홍차, 녹차 역시 딸기 섭취 이후에는 피하는 게 좋은데요.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차 속 탄닌이 딸기의 비타민을 파괴해서 소멸시키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궁합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강학적 가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딸기와 좋은 궁합, 나쁜 궁합을 알아보았으니까 이번에는 좋은 딸기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딸기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외관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짙은 선홍빛이 나는 게 좋고 동시에 윤기와 광택이 있어야 돼요. 표면의 난씨는 배열 상태가 균일한지 봐주시고요. 딸기 꼭지의 꽃받침이 과육과 반대 방향으로 젖혀져 있어야 좋은 거예요.
끝부분 역시 색이 너무 연해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만졌을 때 물렀거나 탄력이 없다면 너무 수분이 많은 것이라 좋지 않은데요. 외관에 손상이 가하지 않은 상태로 과육이 단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무른 딸기는 고르지 않는 게 좋아요. 또 향으로도 싱싱함을 가늠할 수 있는데 딸기 특유의 상큼한 향이 강하게 밀려 나와야 당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반면 여기저기서 변색돼 있으면서 변질된 부위가 발견되거나 부분적으로 짓물러진 상태라면 당연히 좋지 않은 건데요. 크기가 크더라도 모양 자체가 울퉁불퉁해져 있거나 씨앗들이 유난히 도드라지게 튀어나와 있다면 구입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렇게 신선한 것으로 좋은 딸기를 구매하셨다면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일단 딸기는 온도에 따라서 쉽게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그때그때 먹을 만큼만 구입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적당량 구입한 딸기는 바로 먹을 게 아니라면 공기를 차단할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해 주시고요. 외관에 묻은 먼지나 노폐물만 가볍게 털어내 주시고 과육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꽃받침은 떼지 않으셔도 돼요. 딸기를 가장 맛있게 유지하는 온도는 4도에서 5도 사이로 이 온도로 맞출 수 있다면 가장 좋아요. 이보다 온도가 더 높으면 세포벽이 파괴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실제로 농촌진흥청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는 20도에서 보관된 딸기보다 5도에서 보관된 딸기의 상품성 유지 기간이 최대 3배까지 더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일반 냉장고보다 김치 냉장고에서의 보관 기간이 더 길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관한 딸기는 드시기 전에 바로 꺼내서 흐르는 물에 씻기만 하면 정말 맛있고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딸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특히 혈당이 고민인 당뇨인에게도 어느 정도는 드실 수 있는 좋은 과일이니까요. 이제 곧 제철인 딸기 놓치지 말고 하루에 4-5개 정도는 꼭 챙겨 드시길 바랄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한 10여 년 전쯤에 마트에서 불티나게 팔린다고 떠들썩하던 과일이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선 크게 인기가 있진 않았는데요. 바로 레몬입니다. 당시에 젊은 층이 레몬을 소주에 타 마시면서 판매량이 급속도로 늘어난 건데요. 그로부터 또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레몬이 조금 다른 이유로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요. 그건 바로 레몬수. 예상하시는 것처럼 레몬즙을 술이 아닌 물에 타 마시는 건데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다이어트나 혈당 관리, 피부 관리 등 여러모로 레몬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 인기라는 이 레몬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실제로 레몬은 우리나라 당뇨병 학회에서도 음식할 때 레몬즙을 넣으라고 권장할 정도로 당 지수 낮추는 데 도움이 돼요. 당뇨인에겐 비교적 안전한 과일의 하나인 레몬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레몬의 첫 번째 효능은 혈당 안정이에요. 레몬의 혈당 지수가 낮아서 한 잔 마셔도 혈당이 높게 치솟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레몬이 몸속에 있는 당을 금방 흡수되지 않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실제 실험으로도 알려진 내용인데 프랑스에서 빵을 레몬즙과 함께 먹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본 연구가 있어요. 그랬더니 레몬즙을 함께 마신 실험 대상자들이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보다 혈당이 30%나 더 낮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레몬이 빵 속에 든 전분을 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두 번째 효능은 체중 조절 기능이에요. 레몬에 풍부하게 든 폴리페놀과 펙틴, 식이섬유질이 몸속에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돕는 일을 해요. 이 역시 많은 실험 연구 결과가 있는데 한 연구에서는 폴리페놀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폴리페놀의 이름은 에리오시트린인데 레몬 특유의 노란색을 내주는 물질이에요. 에리오시트린은 특히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껍질이 두껍기도 하고 떫은 맛도 나지만 농약 성분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분은 과육에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껍질이 싫으시다 하고 하시면 얇게 벗겨내서 즙을 짜내서 드시면 좋아요. 신맛을 내는 구연산도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침에 일어나 공복에 레몬수 한 잔을 마시라고 권고하기도 해요. 자는 동안 밤새 움츠러들었던 신진대사를 이 구연산이 깨워주기 때문이에요.
그럼 밤사이 쌓인 독소가 배출되고 동시에 수분은 빠르게 보충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한 연구자료에서는 고지혈증을 앓는 사람들에게 2달간 마늘이 든 레몬수를 마시게 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세 번째 효능은 노화 방지예요. 레몬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아마도 비타민 C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레몬 한 개에 평균 18mg으로 100g 기준으로 하면 약 53에서 70mg의 비타민 C가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 C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혈관 구석구석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켜줘요. 그래서 흔히 해독 효과가 좋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피도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그럼 당연히 세포가 손상되는 일도 줄어들면서 각종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요. 몸속의 노폐물과 독성 물질들이 빠져나가면 우리 피부도 함께 좋아지기 때문에 피부 건강도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레몬수도 내 체질이나 기존에 갖고 있는 질환 여부에 따라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앞서서 아침 공복에 마시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일 소화기관이 약하거나 위장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은 공복에 레몬수를 드시는 걸 피하는 게 좋아요. 레몬은 아시다시피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위가 약하다면 위 점막을 건드려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위벽이 헐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속이 쓰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특히 식도염이 있다면 위장으로 내려가기도 전에 식도를 자극해서 증상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고요. 만일 역류성 식도염이 잦거나 위궤양 등 위 관련 질환을 앓고 있다면 빈속에는 피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치아 건강 관련이에요. 만일 구강 질환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구연산이 치아 표면의 에나멜을 부식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치아의 겉표면적은 약간 맨들맨들하고 광택이 나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에나멜인데, 여기가 닳아지게 되면 녹을 수 있고 충치 등 각종 구강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구연산이 이 표면에 침투해서 조그만 구멍이나 틈을 생기게 하거든요. 실제로 영국에서 나온 연구 자료를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레몬처럼 산성이 강한 음료를 매일 식사 전후로 2번 이상 마신 사람들은 치아 부식 위험성이 11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반대로 1번 이하로 마셨을 경우 치아 부식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입병이 난 상태이거나 치아가 걱정된다면 레몬수를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마신 후에는 반드시 맹물로 입안을 헹궈 주는 것이 좋고요. 레몬수가 이빨 부분에 닿지 않게 빨대를 써도 좋은데요. 단 마신 직후에 바로 양치질은 안 돼요. 이번에는 레몬수나 혹은 레몬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지금 제철을 맞은 굴이에요. 아마 생굴 드실 때 레몬 뿌려서 먹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하면 첫 번째로 굴의 비릿함을 잡아줄 수 있어서 도움이 돼요. 굴의 비린 향과 맛은 없애주면서 상큼한 맛은 더해지니까 조화가 잘 맞아요. 특히 레몬의 구연산이 강한 산성 효과를 내서 굴이 쉽게 부패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도 해요. 그럼 식중독 예방의 효과도 있겠죠. 또 굴에는 철분이 많기로 유명한데, 이때도 레몬에 비타민 C가 들어가면 이 철분이 몸속에서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사실 레몬은 굴뿐만 아니라 해삼이나 조개 관자, 연어, 꽁치 같은 다양한 해산물, 생선과 좋은 궁합을 자랑해요. 레몬이 해산물에 든 철분 흡수를 도와주고 비린맛도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해산물에는 부족할 수 있는 비타민 C를 레몬으로 얻을 수 있어서 영양학적으로도 이점이 많아요. 녹차 역시 레몬과 같이 먹으면 건강에 이로운데요. 녹차에는 특유의 쓴맛을 내는 카테킨 성분이 무척 풍부한데요. 이때 레몬을 같이 먹으면 레몬 속 비타민 C가 카테킨 성분이 더 잘 흡수되도록 돕기 때문이에요. 녹차의 떫은 맛도 레몬이 잡아주면서 더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두 가지 모두 몸속 노폐물 제거에도 좋아서 해독 작용은 2배가 되겠네요. 이제부터는 녹차를 우릴 때 레몬즙도 첨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몬과 같이 먹을 음식으로 아보카도도 좋아요.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E,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비타민 E는 비타민 C와 더불어 대표적인 노화 방지 물질이고요. 불포화 지방산도 건강한 지방이라서 몸속에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질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 일을 해요. 이들 물질이 레몬의 비타민 C와 만나면 우리 몸속으로 더 잘 흡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샐러드 만들 때 연어와 아보카도에 레몬즙을 뿌려서 많이 먹기도 하고요.
레몬즙으로 아보카도 색깔이 금방 갈색으로 변하는 것도 막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가 따로 없죠. 다만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도 엄연히 지방이니까요. 당뇨 환자라면 하루에 2개 이상 먹지 않는 것이 좋아요. 반대로 레몬과 함께 먹으면 맛도 이상해지고 영양도 더 떨어지는 식품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유예요. 우유는 레몬과 잘 맞지 않아요. 우유는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있는데 레몬에 든 강한 산성분과 만나면 응고되는 성질이 있어요. 흔히 서로 엉켜서 뭉치고 딱딱해지는 거를 응고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당연히 소화가 잘 안 되면서 소화되는 시간도 길어지겠죠. 속이 더부룩하면서 배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 우유는 레몬 말고도 자몽이나 오렌지, 석류 같은 신맛이 나는 과일과는 다 안 좋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탄산음료 역시 레몬즙과 함께하면 좋지 않아요. 탄산음료에 레몬즙을 뿌리면 신맛이 더해져서 상큼해질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산성도만 더 올라갈 뿐 우리 몸에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소화도 되기 전에 위부터 자극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고 위가 약하다면 없던 증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당뇨 환자라면 탄산음료도 안 좋으니까요. 2가지는 절대 함께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레몬의 효능부터 쭉 알아봤는데요. 혈당 조절부터 노화 방지까지 많은 이점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좋은 레몬,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골라야 맛도 영양도 함께 챙길 수 있겠죠? 그럼 어떤 레몬을 골라야 할까요? 가장 먼저 색깔이에요. 레몬을 보면 색깔부터 유독 두드러지잖아요. 전체적으로 광택이 나면서 선명하고 진한 노란빛을 띠는 것이 신선한 제품이에요. 꼭지 부분은 녹색이어야 하고요. 모양새도 중요한데요. 울퉁불퉁하지 않으면서 매끄럽고 윤기가 흐르는 게 좋아요. 유난히 끝부분이 뾰족하게 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동글동글해야 안에 과즙이 풍부해요. 레몬은 겉표면에 라벨 스티커가 부착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라벨에 대한 내용도 조금 알려드릴게요. 라벨에 쓰인 숫자는 PLU 코드라고 해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식품을 구별하기 위한 코드로 보시면 돼요. 보통 과일에 많이 붙여져 있는데요. 숫자 하나하나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이 숫자들이 3자리인지 4자리인지 아니면 5자리인지만 보셔도 돼요. 3, 4자리는 레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양분만 주어서 재배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화학 비료를 사용한 일반 재배 과일이라는 의미죠. 5자리라면 맨 앞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요. 주로 숫자 9가 붙고요. 이거는 유기농이라는 뜻이에요. 3년 동안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니까 레몬을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레몬 겉표면에 하얀 가루가 보일 때도 있는데요. 이건 레몬 겉에 바르는 식용 왁스가 말라서 생기는 거예요. 레몬을 생산지에서 가져오는 유통 과정에서 세균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식용이라서 우리 몸에 들어가도 무해하긴 하지만 엄연히 화학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먹기 전에 웬만하면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좋은 레몬을 고르는 법을 알아봤다면 이젠 레몬 보관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레몬은 실온과 냉장, 냉동 보관이 모두 가능한 과일이에요. 먼저 금방 먹을 예정이거나 숙성이 필요하다면 통풍이 잘 되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해주세요. 약 2, 3일 정도가 적당해요. 일주일이나 지나버리면 이때는 쉽게 시들면서 곰팡이가 날 수 있어요. 겉표면도 쭈글쭈글해지면서 거뭇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냉장 보관하는 것이 더 좋아요. 냉장은 보통 1, 2주 정도까지 보관이 가능한데요. 신문지나 키친타월 혹은 랩 같은 것에 레몬을 하나하나 싸주시면 돼요. 그리고 밀폐 용기에 한 번 더 넣어서 냉장고에 넣으면 되고요. 냉동은 더 긴 3, 4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냉동 보관은 레몬을 잘라서 보관하는 것이 나은데요. 냉동한 뒤에는 해동해야 하는데 이때 레몬을 자르면 수분이 다 빠져나와서 별로 좋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해도 나중에 수분이 빠져나오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냉동 보관용은 요리보다는 냄새를 제거해야 하거나 즙을 내주는 용도로만 쓰시는 것이 더 나아요. 아예 레몬즙을 다 짜내서 얼려도 좋은데요. 냉동실에 얼음을 만드는 그 칸칸이 되어 있는 틀, 집에 하나씩은 있으실 텐데요. 여기 얼음 틀에 물 넣는 칸에 레몬즙을 짜낸 것을 넣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냉동 보관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당뇨에 좋은 레몬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라도 레몬수 만들어 먹고 싶은데 번거로워서 망설여지신다면 제가 제품 링크 걸어두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